한국에서 온 애들은 항상 이래. 싸구려 악기 들고 와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하잖아. 데이비 스털링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쏟아졌어요. 바이올린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순간 회장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기자들이 지수를 돌아보며 수군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저런 악기로 무슨 부모가 뭘 하길래 저런 걸 들고 와. 관객들의 속삭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어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무너졌어요. 꿈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곧 한국의 혼이 담긴 기적 같은 선율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 골목. 어디선가 알람이 울렸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지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나가셨는지 이불만 차갑게 접혀 있었죠. 지수는 찬물에 얼굴을 씻고 낡은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발가락 끝을 삐죽 내밀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요. 한인타운 메인 스트리트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식당은 한인타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주 메뉴인 작은 가게였죠. 어머니가 국물을 젓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수야. 빨리 와서 이거 좀 도와줘.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깍두기를 작은 그릇에 나누고 젓가락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죠. 첫 손님이 들어온 것은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아가씨, 학교는 안 가나? 단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방학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복비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을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오전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지수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계산대에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구겨진 지폐들을 펴서 정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또 나가려고. 네, 조금만요. 조심해. 늦지 말고.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오후가 되어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한편에 놓인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나무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현 하나는 끊어진 채로 묶어둔 악기였습니다. 지수는 바이올린을 터게 됐습니다. 활을 현에 대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완벽했죠. 한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인타운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지수에게는 오케스트라의 화음으로 들렸어요. 트럭 소리는 팀파니, 아이들 웃음소리는 플루트, 상인들의 외침은 금관악기였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할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 가져오신 거였어요. 지수야, 이건 할머니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란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 배웠지. 근데 너는 해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바이올린을 쓰다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비싸 보이진 않지만 말이야. 마음을 담아 연주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단다. 할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수에게 남긴 건 이 낡은 바이올린과 한국 민요가 담긴 오래된 녹음기뿐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지수는 바이올린을 들고 나갔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 앞 작은 공간이 그녀의 무대였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 몇 장의 동전을 넣어둔 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아리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떤 이는 동전을 넣어주었고 어떤 이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지하철역 벽면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포스터였어요. 줄리어드 음악대학 청소년 오픈 마스터 클래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 스털링 특별 초청. 오디션 접수 3월 15일까지. 지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 스털링.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음악가들이 경외하는 인물이었죠. 포스터 속 그의 모습은 우아했고 바이올린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하며 지수는 그 포스터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오디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나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오디션비는 얼마일까요? 교통비는요? 제대로 된 바이올린은 어떻게 구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든 작은 동전들을 만졌습니다. 오늘의 수입이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씨앗 같았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벌었어? 조금요. 지수는 동전들을 어머니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데이비 스털링의 포스터가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만약에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새벽바람이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간절함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미 새벽 준비를 하는 한인타운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반복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수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 한국인의 혼이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주렴. 지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꼭 해볼게요. 사흘 후 지수는 줄리어드 음악대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케이스의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스티커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어른들, 깔끔한 연주복을 입고 고급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낡은 운동복을 내려다보며 작은 숨을 들이켰어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명찰에는 마스터 클래스 담당 제시카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신청하러 왔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시선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머물렀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시카의 미소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펜을 건네주었어요. 이름, 나이, 레슨 받은 곳, 수상 경력을 적어주세요. 지수는 펜을 잡고 첫 번째 줄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나이까지는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세 번째 칸에서 멈춰섰습니다. 레슨 받은 곳이라니요. 저 독학이에요. 네. 제시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정식으로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혼자 배웠습니다. 제시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잠깐만요. 정식 레슨을 받은 적도 없으시다고요? 네. 하지만 연주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해요.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주자들을 위한 거예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요? 네. 최소 3년 이상의 정식 레슨 경력 그리고 제시카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가비도 있어요. $1,000입니다. $1,000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한인타운 한식당에서 일주일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네. 그리고 악기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감정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은발의 깊은 눈을 가진 그는 바로 데이빗 스털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제시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 스털링 선생님. 이 학생이 신청을 하려는데. 아, 반가워요. 바이올린을 하는 학생인가 보네요. 데이빗이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도 지수의 케이스에 머물렀어요. 네, 선생님. 정말 꼭 참가하고 싶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제시카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후원사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참가자 수준이 중요합니다. 영어였지만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참가 자격이 안 되세요. 제시카의 말이 단호해졌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어요. 왜요? 연주할 수 있는데요. 이 행사는 후원사들이 지원하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이에요. 참가자들의 수준과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에 무슨 이미지가 필요한 건가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잘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시카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르잖아요. 여기 오는 아이들은 다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해외 콩쿠르도 나가고요. 당신 같은 경우는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인타운에서 온 이민자 딸.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 그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수의 케이스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바이올린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고 상처난 바이올린이 드러났어요. 현 하나는 아직도 임시로 묶여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악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악기는 우리 프로그램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조율도 불안정하고 울림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무시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실력으로 판단해 주세요. 한 곡만 들어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시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고급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뭐야? 케이스 좀 봐. 정말 저걸로 여기 오다니.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의 눈에서 어떤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동정도 아니고 무시도 아닌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오세요. 제시카가 다른 일로 돌아섰습니다. 데이빗도 다른 직원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다시 들고 음악대학을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지만 가슴은 차가웠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니 화려한 포스터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데이빗 스털링의 우아한 모습과 황금빛 바이올린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음악에 출신이 있나요? 현이 끊어진 바이올린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한인타운에서 온 이민자는 아무리 잘해도 기회조차 못 받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원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한식당, 새벽 장사, 밤 버스킹. 모든 것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한 번도 연주를 들어보지 않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바이올린이 낡았다는 이유로, 정식 레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인타운에서 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한 게 분했어요. 전철이 플러싱역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디션 탈락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건 지수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재능이 있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며 지수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인타운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꿈을 꾸다가 출신 때문에, 배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바이올린을 쓰다듬었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증명할게요. 한국인의 혼은 악기값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음악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데이비 스털링의 차가운 눈빛과 제시카의 단호한 거절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마스터 클래스 현장에 가야 했어요. 참가자로는 안 되더라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창밖에서 한인타운의 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게 지수에게는 교향곡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들 속에서 지수는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다시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구로 들어갔어요.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명찰이 들려 있었죠. 보조 스태프 지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셨네요. 오늘부터 악기 관리 보조 업무를 맡아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가자로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스태프로라도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구했는지는 간단했습니다. 한인타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를 봤어요. 줄리어드 마스터클래스 보조 스태프 모집. 시급 $15. 음악 관련 경험자 우대. 지수는 바로 지원했고 면접에서 자신이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악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채용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제시카는 지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일주일 전 거절했던 그 소녀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에게는 그저 수많은 지원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죠. 리허설 홀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완벽한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값비싼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죠. 지수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악기 케이스를 정리하고 보면대를 세우고 연주자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는 일이었어요. 무대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지수에게 말했어요. 물 좀 주세요. 얼음 많이 넣어서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녀는 물을 받아들고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고 다시 연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무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소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음정도 정확하고 기교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6살 소년이었어요. 그의 바이올린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역시 뭔가 부족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하지만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어요. 음악이 저런 건가? 완벽하지만 차갑고 정확하지만 감동이 없는 연주가 좋은 음악인가?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아리랑이 떠올랐습니다. 음정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울렸던 그 노래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홀이 비었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어요.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이올린을 터게 됐습니다. 홀의 완벽한 음향이 느껴졌어요. 지수는 눈을 감고 바흐 파르티타 2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음색은 맑고 깊었어요. 지수의 연주는 기교보다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음마다 감정이 실려 있었고 선율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주했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하시는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가 몇 명의 스태프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바이올린을 내리며 뒤돌아보았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제시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규칙 어긴 거 알죠? 연주하고 싶어서요. 제시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지수를 자세히 쳐다보았어요. 그제야 기억이 난 듯 했습니다. 잠깐 너. 일주일 전에 신청하러 왔던 애 아니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절당했으면서 스태프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한 번만요. 제대로 된 무대에서 한 번만 연주하고 싶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규칙 위반이에요. 당신은 참가자가 아니라고요. 그때 데이비 스털링이 나타났습니다. 홀 뒤쪽에서 걸어오며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스털링 선생님. 이 애가 무단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제시카가 설명했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보내세요. 스태프 자격도 박탈하고요. 우리 프로그램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수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오늘부터 무대 출입 금지예요. 로비에서만 일하세요. 제시카의 선고였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데이빗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수는 로비에서 안내 업무만 했습니다. 참가자들과 학부모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리허설 소리는 멀리서만 들려왔습니다. 가끔 문이 열릴 때 선율이 새어나왔지만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연주를 상상했어요. 어떤 자세로 서 있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활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 상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떠나면 지수는 홀박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연주를 녹음하며 연습했어요.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이어폰을 끼고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한국 민요 녹음을 들으며 그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변주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식당에서 끓는 찌개 소리, 지하철 브레이크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를 바탕으로 한 선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하며 반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화려한 연주복을 입은 아이들의 연주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더 진짜 같았어요. 더 살아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연습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홀에서 나오는 소리가 미묘하게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음역대에서는 울림이 과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가 죽었습니다. 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고난 절대음감으로 홀 음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연주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라 음에서 시 음으로 넘어갈 때 울림이 불안정했어요. 지수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홀 자체에 음향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지수가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홀에 문제가 있어요. 제시카는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뭐가 문제요? 음향이요. 특정 음역대에서 불균형이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제시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에요. 음향 전문가들이 설계한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들어보시면. 그만해요. 일이나 하세요. 제시카가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지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인타운에서 온 애가 뭘 안다고. 정식 교육도 못 받은 애가 음향을 노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홀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공연 당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지수는 한인타운 이민자였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독학자였고 낡은 바이올린을 가진 소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복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건물 중 하나에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수야, 포기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봐. 한국 사람은 포기를 모른단다. 지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포기 안 할게요. 기회가 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뉴욕의 불빛 때문에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지수도 언젠가는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요. 그날 저녁 본격적인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열릴 마스터 클래스 공연의 최종 점검이었어요. 지수는 로비에서 안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홀 문틈으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라 연주했어요. 첫 번째 연주자가 맨델스존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시작 부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장조로 넘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둔탁해졌어요. 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홀의 울림이 문제였습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음향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연주자가 올랐습니다. 브람스 협주곡이었어요. 역시 고음역대로 올라가자 소리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마치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공연 당일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소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제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제가 실수한 건가요? 제시카가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긴장해서 그래요. 공연 때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홀의 구조적 문제였어요. 음향 엔지니어들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기계들을 살펴보고 케이블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장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홀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듣겠어요? 한인타운에서 온 보조 스태프의 말을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음악대학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생각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기계로 하는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음악대학에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찍 왔네. 열심히 하는구나.
지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홀로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리허설 홀은 고요했어요. 지수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홀의 구조를 관찰했어요. 천장의 각도, 벽면의 재질,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튜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계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도, 레, 미, 파, 솔. 각 음을 길게 끌며 홀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라 음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울림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소리가 특정 지점에 갇혀 맴도는 것 같았어요. 시 음은 반대였습니다. 울림이 거의 없었어요. 소리가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무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연주했습니다. 왼쪽에서 연주할 때와 오른쪽에서 연주할 때 소리가 달랐어요. 중앙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양 끝은 심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하며 메모했습니다. 라 440Hz 부근에서 과도한 공명. 시 493Hz에서 소리 흡수. 무대 좌측 3m 지점 음향 데드존. 우측 2m 지점 에코 현상. 과학적 용어는 잘 몰랐지만 자신이 느낀 걸 최대한 정확하게 적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음향 감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음향 확인하고 있었어요. 음향 확인? 내가? 음향 감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너 음향 공학 공부했어? 아니요. 그럼 뭘 확인한다는 거야? 지수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홀에 문제가 있어요. 음향 감독은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일주일 동안 점검했어. 모든 게 완벽해. 문제 없어. 하지만 나가. 다시 무단으로 무대 들어오면 해고야. 음향 감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무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니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또 무대 들어갔어요? 경고했잖아요. 음향 문제를 확인하려고요. 제시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 이제 그만해요. 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대학이에요. 전문가들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은 로비에서 안내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 소녀의 말을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 스털링이 직접 참관하는 자리였어요. 지수는 로비에서 물만 나르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빗이 한 참가자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더 강하게 연주해요. 여기는 힘이 필요해요. 소녀가 더 세게 활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홀이 소리를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빗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죠? 연습 때는 괜찮았는데. 음향팀이 다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높였어요.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수는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장비가 아니에요. 홀의 물리적 구조예요. 특정 주파수가 벽면에 부딪혀 왜곡되고 있어요. 그걸 왜 모를까요?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지수는 홀에 혼자 남았어요. 청소를 핑계로 더 머물렀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불을 모두 끈 채 무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눈을 감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아리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시각이 차단되니 청각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소리의 움직임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어요. 라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소리가 천장 왼쪽 모서리로 올라가 거기서 맴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무대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소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았어요. 시 음을 연주했습니다. 소리가 무대 앞쪽 바닥으로 곧장 떨어졌어요. 객석으로 퍼지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 설비가 문제였어요. 금속 구조물이 특정 주파수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닥의 나무 재질이 다른 주파수를 흡수했어요.
두 가지가 겹쳐서 음향 불균형을 만든 거였습니다. 해결책도 떠올랐습니다. 조명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무대 바닥에 특정 재질의 매트를 깔면 됩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 청소부 아저씨였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집에 가야지. 네, 지금 가요. 지수가 바이올린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까 연주하는 거 들었어. 아저씨는 잘 모르지만 참 좋더라. 마음이 편해지는 소리였어. 감사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음향이 이상한 거 느끼셨어요? 음향? 글쎄, 아저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애들은 소리가 크고 어떤 애들은 작고 그런 것 같던데.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웠어요. 아니, 전문가들도 못 느끼는 걸 지수가 느낀 거였습니다. 절대음감이라는 특별한 능력 덕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공연이 사흘 남았어요. 그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홀의 구조를 그렸어요. 무대, 객석, 천장, 벽면. 모든 걸 기억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점에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음향 데드존, 과도 공명구역, 에코 발생 지점. 해결 방안도 적었습니다. 조명 각도 조정, 무대 바닥 처리, 스피커 위치 변경.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제시카는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음향 감독은 무시할 거고요. 데이비 스털링은 지수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할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정식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가난해서 그런가요? 사진 속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옳다면 언젠가는 증명될 거야. 지수는 종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보여줄 거예요. 반드시요. 창밖으로 한인타운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다 무시당하며 살았겠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민자라는 이유로,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바이올린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로비에서 물이나 나르겠죠. 무시당하고 무시받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인의 귀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갔어요. 3년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처음 오신 날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왔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지수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의 냄새, 고향의 냄새였어요. 어머니가 가방을 받으려 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들고 갈게. 소중한 게 들어있거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무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죠. 이건 말이야.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갖고 싶었던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셨어.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지. 그분이 연주하시는 걸 들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이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배우고 싶었어.
너무 배우고 싶었지.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 배웠어. 악기 살 돈도 없었고 배울 돈도 없었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평생 한이었어. 음악을 배워보지 못한 게 말이야.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새 건 아니야. 할머니가 한국에서 구한 거야. 중고가게에서 찾았지. 근데 말이야, 비싸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좋을 거야. 지수는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렴. 음악은 말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비싼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날부터 지수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때로는 한국 민요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어요. 지수는 그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악기로 한국 노래를 연주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애절하게. 한국 사람의 한이 담겨야 해. 여기서는 좀 더 밝게. 우리의 흥이 느껴져야지. 지수는 배웠습니다. 음악에는 그 나라의 혼이 담긴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들어있어.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음질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각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진도아리랑은 슬퍼. 이별의 한이 담겨 있지. 밀양아리랑은 경쾌해. 사랑의 설렘 있어. 정선아리랑은 구슬퍼. 못 이룬 사랑의 애절함이 담겨 있단다. 지수는 매일 밤 그 녹음을 들으며 연습했습니다. 한국의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서양 음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잘한다, 지수야. 내 안에 한국의 혼이 있어. 그게 느껴져. 할머니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병원에서는 원래 악기 연주가 금지였지만 간호사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요. 지수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가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할머니, 이제 한국에 가고 싶구나. 할머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했어. 내가 음악하는 거 봐서 말이야.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고 있잖아.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약속해줘.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 내 안에 한국인의 혼이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줘.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수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은 한인타운 작은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할머니를 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다들 말했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 항상 밝으셨지. 한국을 그리워하셨어. 지수는 장례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애절한 선율이 작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에서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수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매일 밤 할머니의 녹음을 들으며 연습했어요.
한국의 소리, 한국의 혼을 바이올린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정식 레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지하철역에서 버스킹을 할 때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계속 연주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루는 거였어요. 한국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줄리어드에서 거절당했을 때도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평생 거절당하며 사셨어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기회가 없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꿈을 지수에게 물려주셨어요. 지수는 그 꿈을 이룰 거예요. 어떻게든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까이 당겼어요.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낼게요. 지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제 말을 안 들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회가 오면 보여드릴게요.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활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인타운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지수의 음악은 깨어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 연주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공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최종 리허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본 공연입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거예요. 그들이 음향 문제를 깨닫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음악을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함께 계시니까요. 언제나 지수의 곁에 계시니까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일찍도 일어났네. 네,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어머니는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더 강해 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어요. 음악대학으로 가는 길 지수는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안에 한국인의 혼이 있어. 그걸 세상에 보여줘. 지수는 보여줄 거예요. 반드시요. 한국의 소녀가 한인타운에서 온 이민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가진 독학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세상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음악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요.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지수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마스터 클래스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이었어요. 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지수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오렴 지수야. 내 차례야.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로비에서 물만 나를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지수야, 오늘 큰 행사라며? 잘하고 와.
네, 엄마. 지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오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로비 직원이지만 바이올린만큼은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선물이니까요.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대 세팅을 점검하는 스태프들, 조명을 확인하는 기술자들, 음향을 조정하는 엔지니어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지수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로비와 대기실 양쪽을 맡아주세요. 참가자들 물 챙기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값비싼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들과 너무 달랐어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물병을 나르는 스태프일 뿐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말했어요. 물 좀 주세요. 차가운 거요. 지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소녀는 받아들고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오전 10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대기실 밖에서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연주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음에서 소리가 불안정했어요. 지수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오후 공연 때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지수의 경고를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지수는 샌드위치 하나를 받아 복도에 앉아 먹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다른 스태프들은 함께 모여 식사했지만 지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혼자가 익숙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마스터 클래스도 끝나고 지수의 일도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한인타운으로요. 오후 2시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로비에서 안내를 도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음악계 인사들, 기자들, 후원사 관계자들.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좌석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1000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참가자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실 안쪽에서였어요. 지수는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소년이 바닥에 앉아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메인 연주자 중 한 명인 제이슨이었어요. 17살, 오늘 부르후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제이슨이 신음했습니다. 제시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계단에서 헛디뎠어요. 넘어지면서 손목을 찧었어요. 한 스태프가 설명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당장 의료진 불러요. 곧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제이슨의 손목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염좌입니다. 심하진 않지만 오늘 연주는 무리예요. 무리하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오늘 꼭 연주해야 하는데요. 제이슨이 울먹였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의료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시카가 급히 다른 스태프들을 불렀습니다. 대타가 필요해요. 누가 부르후 협주곡을 할 수 있죠? 스태프들이 참가자 명단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곡을 준비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다른 곡을 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비 스털링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제시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빗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프로그램을 변경해야겠군요.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가장 어려운 곡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원사들도 그의 연주를 기대하고 왔어요. 그를 빼면 프로그램 전체의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데이빗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제시카가 다른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브루우를 할 수 있나요? 준비된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곡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15분. 공연 시작까지 15분 남았어요. 관객들은 이미 다 착석했습니다. 프로그램지도 나눠졌어요. 제이슨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데이빗, 제시카, 음악대학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후원사들이 실망할 겁니다. 관객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타가 없는걸요.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지수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누구요? 제시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였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시카가 다시 물었습니다. 브루후 협주곡. 제가 연주할 수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제시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 로비 직원이? 저 바이올린 해요. 그리고 브루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10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데이빗이 지수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기억하는 듯 했어요. 당신, 예전에 신청하러 왔던. 네. 거절당한 그 한국 소녀예요. 지수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실력도 확인 안 했잖아요. 제시카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돼요. 지수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한 곡만요. 안 되면 그냥 프로그램 변경하시면 돼요. 하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진 말아주세요. 지수의 눈빛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10분 남았어요. 좋아요. 한 곡만. 빠르게 들려주세요. 지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드러났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런 악기로? 정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튜닝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브루후 바이올린 협주곡 1번 1악장이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수의 연주는 달랐습니다. 기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있었습니다. 각 음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슬픔, 기쁨, 그리움, 희망. 모든 감정이 선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도 입을 다물고 듣고 있었어요. 지수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주했어요. 한국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신 할머니를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고요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지수예요. 지수리. 데이빗이 제시카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에게 무대 의상을 준비해 주세요. 네. 제시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브루우를 연주합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스털링 선생님, 그녀는 참가자도 아니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잖아요. 그녀면 충분합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연주를 들었으니까요. 지수 준비하세요. 10분 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시카가 마지못해 지수를 의상실로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혔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대 뒤로 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관객들이 보였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렸어요. 바이올린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넌 할 수 있어, 지수야. 내 안에 한국의 혼이 있잖아. 그걸 보여줘. 사회자가 무대에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급작스러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제이슨 박 대신 특별 연주자가 브루우를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수의 차례가 왔어요.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커튼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100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지수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애는 누구야? 프로그램에 없는데. 왜 저렇게 어려 보이지? 악기 좀 봐. 완전 낡았는데. 속삭임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준비됐나요?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이올린을 턱에 댔습니다. 활을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잘하렴, 지수야. 내가 할 수 있어.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지휘자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서주를 시작했습니다. 낮은 현악기들의 울림이 극장을 채웠어요. 지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첫 음을 냈어요. 레 음이었습니다. 길고 깊은 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루흐가 아니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선율을 브루흐의 화성 위에 얹은 거였어요.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브루흐가 아닌데? 동양 음악인가? 하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요. 지수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을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애절했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는 이민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품었던 한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어요. 관객석 앞줄에 앉은 한 노부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도 이민자였어요. 지수의 음악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선율이 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브루우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만의 해석이 담겨 있었어요. 서양 클래식에 한국의 정서를 입힌 거였습니다. 브루흐의 낭만적인 선율에 한국 전통 음악의 떨림을 더했어요. 바이올린이 마치 가야금처럼 울렸습니다. 현을 미세하게 흔들어 한국 음악 특유의 농연을 표현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요. 1악장이 끝나갈 무렵 지수는 다시 아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흐와 아리랑을 자연스럽게 엮었어요. 두 음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났어요. 한국의 혼과 유럽의 기교가 융합되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음악이었어요. 1악장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한 박수였어요. 2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린 악장이었어요. 지수는 이 부분에서 진도아리랑을 녹여 넣었습니다. 진도아리랑은 슬픈 노래예요. 이별의 한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지수는 그 슬픔을 브루흐의 아다지오에 담았어요. 활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각 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음악이 되었어요. 객석 중간쯤에 앉은 한국계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10년 전 한국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온 것이 평생 한이었어요. 지수의 음악이 그 한을 건드렸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이 악장이 깊어질수록 극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선율을 바꿨어요. 부르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밀양아리랑을 시작한 거예요. 밀양아리랑은 경쾌합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담겨 있어요. 지수는 그 힘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를 보여줬어요. 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타카토가 경쾌하게 튀었어요.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케스트라도 놀랐습니다. 악보에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휘자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지수의 선율을 따라갔어요. 오케스트라가 즉흥으로 반주를 만들었습니다. 현악기들이 리듬을 맞췄어요. 목관악기들이 화음을 더했습니다. 금관악기들이 힘을 실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수를 중심으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데이비 스털링이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부르흐의 한국 음악을 섞다니.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는 평생 클래식만 연주했습니다.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무대 위의 소녀는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살아있는 거라고. 연주자의 혼이 담겨야 한다고. 악보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3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부분이에요. 기교가 필요한 악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여기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빠른 스케일을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더블 스톱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각 음에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전통 악기의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대금의 높은 소리, 해금의 구슬픈 울림, 장구의 경쾌한 리듬. 모든 걸 바이올린 하나로 표현했어요. 관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음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수의 연주는 고개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연주한 거장 같았어요. 낡은 바이올린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연주자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악기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어요. 절정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었어요. 지수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완벽한 미음이었습니다. 청명했어요. 크리스털처럼 맑았습니다. 그 음이 극장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든 관객을 감싸 안았어요.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지수는 마지막 선율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아리랑이었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강했습니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혼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다고. 우리 음악도 아름답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 외침이 음악이 되어 퍼져나갔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긴 여운이 남았어요. 음이 사라진 후에도 공기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활을 내렸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초, 2초, 3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휘파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극장 전체가 열광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을 꾸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박수 소리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모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으며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저 해냈어요. 한국의 음악을 들려줬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일어섰습니다. 자신들의 악기를 들어 올리며 박수를 쳤어요. 지휘자가 지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운 연주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음악을 해왔지만 오늘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악보를 넘어선 음악을요. 혼이 담긴 연주를요. 박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5분이 넘게 계속됐어요. 관객들이 앵콜을 외쳤습니다. 앵콜, 앵콜. 지수는 당황했어요.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연주해야 하는지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없이 혼자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아리랑이었어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바로 그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바이올린이 노래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국의 소리가 뉴욕 한복판에 울려 퍼졌어요. 줄리어드 음악대학 대극장을 한국의 정서가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 순수한 아름다움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연주했어요. 할머니를 위해, 한국을 위해, 한인타운의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우리의 음악도 아름답다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음악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앵콜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수와 함께 눈물이 더 많았어요. 한국계 관객들이 특히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의 혼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어요. 하지만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커튼콜을 3번이나 했어요. 그제야 관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표정들이었어요. 공연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지수의 연주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관객들이 아직도 흥분 상태였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마음을 담았어요. 지수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제시카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복잡했어요. 지수 씨, 스털링 선생님이 찾으세요. 무대로 다시 나가달래요. 다시요? 왜요? 같이 연주하고 싶대요. 듀엣을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데이비 스털링과 듀엣이라니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연주한다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다시 나갔어요. 데이빗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바이올린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지수가 다가가자 데이빗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함께 연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더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바이올린은 낡았어요.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데이빗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연주할까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정선 아리랑이요. 한국의 정선 아리랑을 바탕으로 즉흥 연주하고 싶어요. 관객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에 나란히 섰어요. 한쪽은 세계적인 거장, 다른 쪽은 12살 한국계 소녀.
한쪽은 값비싼 황금빛 악기, 다른 쪽은 낡고 상처난 바이올린.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차이는 사라질 거예요. 지수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첫 선율을 천천히 풀어냈어요. 구슬픈 선율이었습니다. 못 이룬 사랑의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산골의 여인이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습니다. 데이빗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율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지수의 선율을 따라가며 화음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낯선 음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과 다른 음계, 다른 리듬, 다른 감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연주에 녹여 넣었습니다. 두 바이올린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바이올린으로 물었어요. 데이빗이 답했습니다. 나는 방랑자입니다. 평생 음악을 찾아다녔죠. 그의 바이올린이 대답했어요.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데이빗이 답했습니다. 기교를 찾았어요. 완벽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찾지 못했어요. 그의 연주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바이올린이 따뜻하게 노래했어요. 선율이 변했습니다. 지수가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농연을 했습니다. 음을 떨리게 하는 기법이었어요. 서양 음악의 비브라토와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더 크게, 더 자유롭게 흔들었어요. 마치 사람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의 한이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데이빗이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금방 익혔습니다. 그의 황금빛 바이올린에서 한국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식임새였습니다. 음과 음 사이를 메우는 장식음이었어요. 서양 음악처럼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자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넣었어요. 지수는 슬픔을 표현할 때는 하강하는 식임새를 넣었습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는 상승하는 식임새를 넣었어요. 데이빗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라니. 서양 음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규칙을 벗어났지만 더 진실했어요. 두 바이올린이 대화를 나누듯 주고받았습니다. 지수가 한 프레이즈를 연주하면 데이빗이 변형해서 답했어요. 데이빗이 새로운 화음을 제시하면 지수가 한국적 감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났어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었습니다. 한국의 혼과 유럽의 기교가 하나가 되었어요. 관객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런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템포를 바꿨습니다. 빨라졌어요. 경쾌해졌습니다. 한국의 농악 리듬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3박자와 2박자가 섞인 복잡한 리듬이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찾기 힘든 패턴이었어요. 덩기덕 쿵덕. 장구 소리를 바이올린으로 흉내냈습니다. 리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리듬을 어떻게 따라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리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합류했어요. 두 사람의 연주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템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가면 데이빗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데이빗이 새로운 기교를 보여주면 지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했어요. 두 바이올린이 춤을 추듯 어울렸습니다. 관객들이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쳤습니다. 극장 전체가 하나의 악기가 되었어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두 바이올린이 동시에 최고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마지막 음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데이빗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나에게 음악을 가르쳐줬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미소로 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답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 전원이 일어섰어요.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일어나 악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휘자가 두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무대 뒤 스태프들도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시카도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박수쳤습니다. 데이빗이 지수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진짜 음악가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한국계 관객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의 음악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혼이 뉴욕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한국어로 외쳤어요. 잘했다. 우리의 자랑이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감동은 전해졌어요. 함께 박수를 쳐줬습니다. 음악 앞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주가 가능했나요? 한국 음악을 어디서 배웠나요? 스털링 선생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데이빗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렸어요. 악기의 값이나 교육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소녀가 그걸 보여줬어요. 데이빗이 지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하는 게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음악은 살아있는 거예요. 연주자의 혼이 담겨야 해요. 오늘 이 무대에서 진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이 소녀를 거절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수에게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연주했어요. 마음을 담으라고 하셨거든요. 한국의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래요. 기교보다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주했어요. 한국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신 할머니를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우리 음악도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기회를 못 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줄리어드 음악대학 학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해요. 오늘 지수 양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조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음악입니다. 학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줄리어드는 당신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액 장학금이라고요? 줄리어드에서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학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문을 열겠습니다. 지수 양이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대학 대회의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설치되었어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빌보드,
클래식 전문지 기자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무대 위에는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지수, 데이빗, 줄리어드 학장, 그리고 제시카가 앉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어요. 지수 양, 오늘 연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한국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었나요? 지수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한국 민요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독학으로 클래식을 배웠어요. 두 가지를 따로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섞이게 됐어요. 지수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털링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지수 양을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요? 데이빗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낡은 바이올린, 정식 교육 경력 없음, 한인타운 출신. 그런 것들만 보고 재능을 무시했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큰 실수였어요. 음악가는 악기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수의 연주를 들었을 때요. 회의실에서 급하게 들었던 그 짧은 연주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제가 평생 찾던 게 있다는 걸요. 진심이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요. 데이빗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12살 소녀에게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제시카 톰슨 씨께도 질문드립니다. 한 기자가 말했어요. 처음 지수 양이 신청했을 때 거절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프로그램은 프리미엄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참가자들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배경을 따졌어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좋은 악기가 없다는 이유로, 한인타운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제시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음악은 돈이나 배경과 관계없어요. 재능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지수 양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시카가 지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수는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시카 씨도 배우셨잖아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거고요. 지수의 말에 제시카가 더 울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용서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수 양, 이런 차별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화나지 않았나요? 물론 화났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한 번도 제 연주를 들어보지 않고 거절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약속했거든요.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기회를 기다렸어요. 오늘 그 기회가 왔고요. 지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받아 적었어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 음악계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형식에 갇혀 있었어요. 명문 학교 출신, 유명한 스승, 비싼 악기.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진짜 음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수 양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줄리어드는 변하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시나요? 학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지수 장학금이에요. 지수 양의 이름을 딴 거죠.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겁니다. 출신이나 배경은 보지 않아요. 오직 재능과 열정만 평가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나왔어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딴 장학금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학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길을 열어줬어요. 당신 같은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요. 이건 당신의 공헌을 기리는 겁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들으셨어요? 제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진대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게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질문했어요. 지수 양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지수가 한국말로 답했습니다. 네, 자랑스러워요. 오늘 저는 한국인으로서 무대에 섰어요. 한국의 음악을 들려줬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우리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눈물을 닦으며 받아 적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하세요. 아마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연락은 드렸나요? 아직이요.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지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오늘 무대에 선 줄도 모르세요. 로비 직원으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데이빗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보냈습니다. 4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걸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음악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지수와 함께 연주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1등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1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제시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오디션 과정에서 출신이나 배경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블라인드 오디션을 도입해야 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안 보고 오직 연주만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해요. 학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시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수 양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음악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룰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이야기였어요. 한국계 소녀가 편견을 깨고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인정받은 이야기. 한국 음악이 뉴욕을 감동시킨 이야기. 이민자의 딸이 꿈을 이룬 이야기. 모두가 쓰고 싶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는데 한국계 관객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양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한인타운에서 수업 열 거예요. 데이빗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바꿔놨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스털링 선생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와 12살 한국계 소녀. 이제는 동등한 음악가였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밖으로 나오니 밤이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몇 개 안 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할머니 같았어요. 지수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수는 줄리어드 음악대학 연습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식 학생이었어요. 전액 장학생으로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과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한국 음악을 사랑했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지수는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는 특별했어요.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바이올린 수업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직접 여는 수업이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등록했어요. 모두 한인타운의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악기를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지수는 데이빗의 도움으로 중고 바이올린 20대를 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배우기에는 충분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지수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뭘 배워요? 7살 민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이에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아리랑이요? 그게 뭐예요? 한국 노래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지.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한국 음악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좋아, 잘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지수가 격려했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났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지수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민지가 요즘 바이올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지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회를 받았잖아요. 이제 나눠줄 차례예요. 민지 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민지 어머니가 떠나고 지수는 잠시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뉴욕 타임스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한국계 소녀 편견을 깨고 줄리어드 입성. 그 기사였습니다. 6개월 전 공연 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어요. CNN, BBC, 한국의 방송사들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음악은 모두의 것이에요. 부자만의 것도 특정 인종만의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의 한식당도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배로 늘었어요. 지수의 어머니 가게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행복해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어머니가 매일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데이비 스털링과의 관계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연주했어요. 데이빗이 한국 음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선생님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12살 소녀에게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진지했어요. 지수, 이 떨림을 어떻게 내는 거죠? 농연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수가 보여줬습니다. 데이빗이 따라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어드에서의 생활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영했어요. 지수에게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지수는 기꺼이 가르쳤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질투했어요. 왜 저에만 유명해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악으로 증명하면 되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연구였어요. 지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판소리, 가야금, 산조, 대금, 정악. 한국의 다양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이올린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한국 음악의 미묘한 뉘앙스를 서양 악기로 표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 묘지를 찾았습니다. 뉴저지 한인 묘지였어요. 할머니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였어요. 연주하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줄리어드에 다니고 있어요. 무료 수업도 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수야. 정말 잘하고 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주셨고 한국 음악을 가르쳐 주셨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센트럴 파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요. 공원 한쪽에서 즉흥 연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선율이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졌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분이었어요. 젊은이 좋은 연주네. 우리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다니.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인사했어요. 나도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지. 50년이 넘었어. 그동안 고향 노래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덕분에 들었네. 고마워. 노인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을 고향으로 데려가는 거구나. 위로를 주는 거구나.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스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받지 않는다고요? 네. 음악은 나누는 거니까요. 지수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음악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어 한인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니가 국물을 젓고 계셨습니다. 왔니?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빨리 먹어. 김치찌개 끓여놨어. 지수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업했어? 응.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밤이 되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방이었어요. 지수는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좋았어요. 한인타운 한복판.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내일은 줄리어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 특집이었어요. 지수가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연주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을요. 무대에 올라 떨리던 순간, 아리랑을 연주하던 순간, 박수를 받던 순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지수는 증명했습니다. 음악은 돈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한국의 소녀가 이민자의 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진 독학자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인타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도 꿈이 있을 거예요. 이루지 못한 꿈, 포기한 꿈, 아직 도전하지 못한 꿈. 하지만 지수가 보여줬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요. 기회는 온다는 걸요.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걸요. 지수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어요. 잠들기 전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매일 감사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지수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6개월 전만 해도 로비에서 물이나 나르던 소녀였는데 이제는 줄리어드 학생이고 교사이고 한국 음악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지수였어요.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명예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원하시던 거였어요. 그게 진짜 음악가의 길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자신만의 속도로요.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무대 위에 서 계셨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계셨어요. 지수야, 이리 와. 함께 연주하자.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섰어요. 함께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완벽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지금도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어요. 줄리어드에 다니면서 무료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받는 세상을요. 음악이 모두의 것인 세상을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수처럼 끝까지 해보세요. 기회는 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도 들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